우리 혼자 말고 신문 거 올리자. 어디서 이렇게 막 탄내가 나는 거야? 아 열받아서 그런가? 아, 그 정도로? 그게 불만이야? 나 뭐지? 중학교 3학년 어떤 애한테 너 학교 어디야? 초연중 나왔대. 그래 엔간하면 진영 가겠는데 그때 진영 가시 왜 이러니까 거기 뭐 교복 뭐 옷이 막 엄청 빡세다면서 이제 아, 그 다른 것도 교칙 빡세? 제일 빡치는 게. 아 진짜? 뭐라고? 진영 가기 싫어. 왜? 거기는 사람들은 잘 다니는데 잘 안 다닌다. 말 고쳐야겠다. 오지 마, 가지 말라 그래. 야, 너는 한 학년에 지금 전교생 몇 명이야? 저희는 180. 180명? 네, 더 적어요. 밑에 몇 명? 근데 잘해가지고. 아 맞아. 근데 걔네 한 두 번 빼고 모든 반 애들이 진짜 택배. 진짜.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그러면 같이. 아니 그러면 전멸이지. 우리 동아리도 합병 사람. 진짜? 우리도 아니야? 학교에 걔네들이 문제가 다 있어. 너무 학교에 나가는 거. 학교에 문제가 있어. 그 옆에 성우형은 더 많이 사퇴하는데. 거긴 잘해주는데. 아니 그 제일 내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일단 체육. 네 맞아 거기는 근데 일단 잡는 게 없어. 근데 거기는 학교가 학교는 더 훨씬 좋지. 그러니까 너 훨씬 좋지 장난해. 그냥 시험 전부 한숨만 나온다 그냥 진짜. 다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교도 이러죠. 아니 우리는 근데 그 쓸데없는 일을 좀 여기야 수정이랑 괜찮아. 아니 근데 너네 그래도 야 근데 진짜 너네 그래도 학교 시험을 공부하면 그냥 뭐라도 그냥 진짜 나는 도움이 되는 건 있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로 학교 시험을 치고 나잖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진짜 도움 안 되는 것만 시험 쳐요. 그러니까 국어를 시험을 쳤는데 그 국어 전교 1등을 해. 근데 국어를 못 해. 다른 과목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걔네들이 수능을 진짜 그냥 못 치는 수능을 못 치는 기계로 만들던데. 이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수능 안 칠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 수능을 잘 칠 수 없게 만드는. 몰라. 그냥 너네는 이제 실제 생활하고 있으니까 생활적 관점으로 보겠지만 나는 이제 좀 교육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 너네 훨씬 나아요. 야 니네는 뭐 보니까 저기 뭐냐 너네 학교에서 의대도 갔더만. 아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뭐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매년 보내는 것 같던데? 아니야? 일단 작년은 제일 안 좋았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막 의대를 갔어.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있었을걸? 내 기억에 진여고 의대 뭐 있었던 것 같아. 갔었을걸. 그러니까 서울대 갈 사람들이 다 의대 갔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대 평수가 못 간 거라고. 막 예과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뭐 서울대 엄청 많이 줘. 아니 근데 서울대 약간 1차. 이번에 3학년 애들이 좀 잘한데? 아 지금 아, 진짜? 서울대 1차를 3명이 바뀌었어. 진짜 너네는? 저희 저희 우리는 망했지. 저희 약간 쌤들이 우리 이미지가 그냥 뭐 착한데 멍청한 애들. 왜냐면 우리 애들은 전국적으로 멍청. 아 뭐라고? 전체적으로? 아 왜냐면 약간 저는 하얀 폰주돼 있는 이사를 왔는데 어. 전에 살던 동네에서 우리 학년 되게 멍청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동네만 그랬어요. 여기도 신발들이 멍청하다. 아 너네가 00년생이지? 네. 너네 08년생이야? 아 08년생이 다 그랬다? 네. 너 어디 있다 왔는데? 그리고 거기도 2학년이 문제 있다 그랬는데 여기 왔는데 여기도 2학년이 문제 있다. 진짜 문제 있어. 진짜? 네. 아 애는 저렇게 우리 해야 때도 되는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 착하니까.
우리 아 근데 이게 다 멍청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재수생들도 아 재수생 똑똑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 고3들은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그게 저거 하다던데. 저거 엄청 열심히 하는 학년이라던데. 되게 선호하는데 거기는 전국적으로 다 열심히 하는 거거든. 우리 학년은. 전국적으로 없어. 근데 착하면 됐지. 착하면 됐지.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칭찬이야 욕이야. 자 봅시다.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에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랍니다. 자 그래서 끊으면 지금 조약이라고 하는 건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의무가 안 생기면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조약은. 자 반면에 국제관습이라잖아. 관습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자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서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야. 안 지켜도 되게. 자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했어. 근데 그 결정을 했다고 그게 법이 돼? 그건 아니잖아. 그냥 결정을 내렸어. 그럼 이제 그냥 선례,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예시를 사람들이 다 따라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떠한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사실은 그 결정은요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자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은 비회원의 국가에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규범을 누구까지 지키고 있어?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까지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대요. 지들이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자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답니다. 자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은 법이 아닌데도 서로 지키고 싶어서 난리야. 맞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제재를 안 하면 안 지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제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규범,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지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뭔데? 요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래. 야 그러니까 BIS 비율 규제는 아무도 지키라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그게 뭔데? 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은행이 있어. 이 은행이 파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똑바로 돈을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서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은행이 예를 들어서 예금자한테 돈을 받아.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만히 냅두고 대신 보관해주고 있는 거야. 은행은 예금자한테 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은 예금자한테 돈을 받으면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그걸 가만히 냅두면 그걸 그냥 썩히는 거야. 그래서 은행은 예금자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예금 하잖아. 예금 넣잖아. 여러분들이 예금 넣은 그 돈의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갑니까? 남의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대출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버는 방식 그거죠.
은행이 대체로 돈을 버는 방식은 누군가한테 대출 내주고 대출 이자를 받는 거야. 맞죠? 자, 여러분들한테 예금을 받아가지고는 은행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예금자들한테 돈을 왕창 받아서, 그래서 고객을 많이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왕창 받아. 그래서 은행이 경제 규모가 커져.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고 진짜 코딱지만큼만 냅두고 다 뭐 하는 거야? 다 갖다가 대출로 돌립니다. 그래야지 대출로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뭐 하는 거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은행은 여기에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자기 자금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 시중은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지급준비금이냐면 예금자가 찾아와가지고 나 ATM기에서 돈 뽑을 건데 돈 뽑아갈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적당량만큼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출 요구하면 인출해줄 수 있지. 맞죠? 자, 적당히 인출해줄 수 있는 그 비율을 빼고 전부 뭐 하는 거야? 싹 다 대출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국제은행이다. 그쵸? 자,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거야. 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서 필요한 자기 자본의 비율을 설정하여서 궁극적으로 예금자, 다시 돈 빼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ATM기 가가지고 돈 뽑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 돈이 없다고 돈이 안 뽑아지는 사태가 있다고 생각해봐봐. 큰일 나잖아. 맞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생활공부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돈 뽑으러 갔는데 돈이 없는 거야. 생활공부에 돈이 말라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 수치만큼은 뭐 하고 있어야 돼? 니네 유지하고 있어야 돼. 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최소한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값이 8%는 넘어야 된다는 거야. 8은 넘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본, 분자다. 그쵸? 자기 자본은 자,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직간접적 재산이겠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후순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 당장 뭔가 재산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 무언가야. 자, 그래서 기본 자본, 보완 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 채무들을 다 모아서 은행의 자기 자본으로 계산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에 비해서 얘가 높을수록 이 퍼센트가 높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본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은행이야. 그러면 재무 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 대신에 자기 자본을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돈을 많이 안 불리니까 이 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은 낮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습니다. 자, 보유자산이 있어. 자, 거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한대요. 자, 그래서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험 가중자산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도는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이거랑 상관없어. 어떤 A 은행이 채권 2개를 가지고 있어. 이것도 나중에 채권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맞죠? 어차피 미래에 다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채권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얘는 신용도가 매우 낮은 거야. 얘는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 신용도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2년 뒤 받을 채권인데 이거 내가 2년 뒤에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은 재산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신용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뒤에 1억을 받는 거라고 칩시다. 신용도가 바닥이야. 이거 시중에 나와가지고 팔면 1억에 팔릴까요? 안 팔리지. 왜?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맞죠? 이 리스크의 값만큼 뭐야? 빼고 나서 팔아야지 시장에서 팔리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용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얘를 5천에 팔아. 그러면 팔리겠지. 신용도 떨어지는 신용도 값만큼. 맞죠? 자, 근데 신용도가 되게 높아. 이거 무조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 채권은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적어도 9천은 넘을 거야.
맞죠?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은 아니니까 나중에 그 미래의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지금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시장에 나왔을 때 못해도 9천 이상에는 팔릴 거야. 왜? 신용도가 매우 높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맞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의 값에 매겨지는 정도가 달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뭘 곱하겠대요? 위험 가중치를 곱하겠대요. 맞죠? 그럼 이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게 뭔데?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나타낸 퍼센트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부로 결정이 되는데,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건 자산이 어떤 종류냐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OECD 국가의 국채는 0%예요. 회사채는 100%랍니다.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대요.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봐봐봐, 얘는 일괄적으로 부여됐다며, 맞지? 근데 이 회사채 종류 중에서도 채권이 12개야. 어떤 회사채는 신용도가 되게 낮아, 어떤 회사채는 신용도가 되게 높아. 같을 수 없잖아. 근데 지금 획일적으로 부여하고 있잖아. 그러면 현실과 가까울까 뭘까? 현실과 거리가 좀 멀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했답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시장 위험도 있어요. 왜? 얘가 어느 국가에 있는 은행이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시장이 안정적이냐 아니냐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지. 맞죠? 자, 그러니까 신용 위험, 시장 위험을 다 계산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뭐 한다? 위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새롭게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고요. 자,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서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 A 은행이 있어, B 은행이 있어, C 국가가 있어. 자, 지금 이 A, B 은행은 C 국가에 없는 은행이야. 딴 나라 은행이야.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이 C 국가에 있는 모 회사랑 뭐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이 국가랑 뭔가 체결을 하고 싶어. 자, 그럴 때 A 은행이 평가하는 C 국가랑 B 은행이 평가하는 C 국가가 매번 똑같을까? 그렇진 않겠지. 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서로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이 금융정보는 재산이라서 서로 공유 안 하겠죠. 자,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C 국가를 평가하면 얘는 재무 건전성 괜찮네 라고 보는데, B 은행이 평가할 때는 얘네는 못 믿어 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감독기관,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 감독기관이 있겠죠. 국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각자 자기 은행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시장 위험 측정 방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네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자기들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젤 1 협약이 96년에 완성됐답니다. 자, 다음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난대요. 자, 그래서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 가중 자산은 잘 보세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그전에는 그건 아니었잖아. 두 가지만 고려했잖아. 신용이랑 그 다음에 시장.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들을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대요. 자,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모형에서는 어떻게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자 봅시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이 퍼센트는 높을까 낮을까? 신용도가 높을수록 이 퍼센트는 높을까 낮을까? 이게 위험 가중치잖아. 위험 가중치. 맞죠? 자, 그러면 신용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부과해? 낮게 부과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낮게 부과하는 건 뭘 부과하는 거냐면 실제 금액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위험 가중치 이 퍼센트 자체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높아나자. 낮아야 돼요. 이거 이해돼? 왜냐면 지금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이거 보면 되겠네. 자, 회사채가 100억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그 회사의 위험 가중 자산에서 회사채는 얼마가 잡히는 거야? 20억 원으로 잡히는 거야. 자, 그러면 위험 가중치가 높으면 그 회사채는 높게 잡히겠지. 그렇죠? 자, 내부 모형은 자,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일단은 있는데 이 바젤 협약 2에서는 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게끔까지 되는 거야. 자, 그럼 규제 비율은 얼마였는데 아까 8%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8%보다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하는 이제 걸로 그 협약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험 가중 자산이 분모야. 그리고 자기 자본이 분자야. 자,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이 높으면 이 퍼센트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자, 그러면 이 퍼센트가 낮아지면 재무 건전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못 믿을 은행인 거야. 맞죠? 자, 이게 높을수록 건전성은 높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은 높게 잡히면 좋아? 아니면 낮게 잡히면 좋아? 낮게 잡히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습니다. 자,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자, 여기에서 자기 자본에서 내용 중에 뭐가 빠졌어? 단기 후순위 채무가 빠졌습니다.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대요. 자, 이게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은행에 자기 자본을 많이 묶어둔다 아니면은 많이 안 묶어둔다? 뭘까요? 은행이 자기 돈을 많이 묶어둔다 많이 안 묶어둔다? 많이 묶어둔다는 겁니다. 맞죠? 최대한 자기 자본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은행 안에 많이 묶어두고 있어야지 이제 건전하고 그 다음에 예금,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 요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6%가 되게 보완하여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습니다. 자,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자, 그래서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고요. 자, 현재 바젤 위원회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자,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되었대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야? 아까 얘기했던 조약 같은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입도 안 하고 있었는데 벌써 뭐 하고 있어? 지키고 있었어. 그럼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지키고 있으면 뭐로 인정받으니까? 건전한 은행으로 인정받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면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비율을 그 전부터 지키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야 거래가 잘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현행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대요. 지금은 이제 법제에 반영이 되어 있대요. 자,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뭐하다는,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키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알아서 나서서 지키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바젤위원회에서 은행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하는데,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니까.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뭐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대요. 자,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뭐라고 부르느냐?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대요. 자, 이때 조약이나 관습법은 그에 대비해서 딱딱한 법에 나가겠지. 어찌됐건 조약이나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알아서 지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말랑말랑한 법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의,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어. 의무성은 없어. 강제성도 좀 약해. 그런데 알아서 다 지키는 그러한 법의 종류가 다 말랑말랑한 법에 해당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딱딱한 법은 뭐가 있겠어? 강제성이 아주 강한 거겠지, 맞죠? 강제성이 아주 강한 거. 자, 다음 37번 볼게요. 자, 1번 선지.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쵸? 자, 변화 양상 어떤 양상이었어? 바젤 협약 1, 2, 3 맞죠? 자, 그 다음에 걔가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 뭐였어요? 말랑말랑한 법의 형태. 그쵸?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2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감독권한의 발생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이 바젤 협약 어디서 된 거야? 바젤 위원회. 이 바젤 위원회가 정한 것인데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3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자, 지금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규범 필요하다고 했어? 없어도 알아서 지키는데. 자, 다음 4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들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규범의 장단점 나와있지 않죠? 자, 다음 5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 바젤위원회가 바뀐 사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죠. 규범 설정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38번.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선지.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조약은 뭐야? 그 계약 같은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다고 앞에 되어 있죠. 자, 다음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바뀌는 게 1, 2, 3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자, 다음 4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말랑말랑한 법에서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딱딱한 법은 제재로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렸죠. 자, 다음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봐. 예를 들어서 바젤위원회가 했던 그 결정으로 따지자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바젤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랑 거래를 안 해줘. 그때 생기는 그 불이익은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이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알아서 지키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5번 세계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고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했던 말 똑같은 말. 자, 다음 39번. 자, BIS 비율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 자, 이건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진다.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질까요? 위험 가중 자산은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IS 비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 맞죠? 왜냐면 위험 가중 자산은 분모잖아. 분모 맞지? 분모가 더 커질 테니까 BIS 비율 작아지겠지. 맞는 말. 자, 다음 바젤 협약 2에 따르면 잠깐만, 회사채 신용도가 낮아진다고. 미안합니다. 요거 뒤에는 맞는 말 맞아요. 맞는 말 맞아요. 이건 못 봤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바젤 1 협약이라고 돼 있다. 그치?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바젤 2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방금 얘기하고 있을 때 위험 가중 자산 얘기하면서 시험도 낮으면 높아진다. 이게 다 바젤 2 협약이죠. 2 협약. 자, 다음 2번 바젤 2 협약이 따르면 이번에 2야. 자, 각국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꼭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 좀 넘어가도 허용해 준다며. 그거 기억나요? 자, 규제 부유를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래서 만약에 승인되면은 초과돼도 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다 동일할 수 없습니다. 맞죠? 동일할 수 없고요. 얘도 틀린 거. 자, 다음 3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자,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하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요거 틀렸는데 혹시 왜 그럴까요? 봐봐. 앞에 봐봐. 이거 퍼센트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걸 봐야 되나?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바젤 1 협약 한번 봅시다. 국채는 빵프로야.
회사채가 몇 프로고. 신용도는 국채가 높을까요? 회사채가 높을까요? 신용도 국채가 높습니다. 맞죠? 회사는 회사 망하면 그만인데 국채는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용도는 누가 더 높아? 국채가 더 높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은 얘는 빵프로도 잡힐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뭐야? 위험 가중 자산은 예를 들어서 국채,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그 저기 뭐냐 100억을 빌려줘도 위험 가중 자산으로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거야. 미국에 빌려주면 미국이 망하겠니?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채가 훨씬 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국채를 회사채로 바꿔. 자, 다시 국채를 회사채로 바꿔. 분모가 커져 작아져. 그렇지, 분모가 커져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퍼센트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봅시다.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왜? 신용도가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 자, 다음 4번. 바질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그쵸? 자, 시장 위험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게 해줬어? 각자 자기 은행마다 그 나라의 시장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자기 은행마다 평가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승인해준다고 했잖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자, 시장 위험감의 경우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이제 어떠한 내부 모형이죠. 내부 모형 기억나요? 이게 지금 표준 모델이 있었고 내부 모형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내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표준 모델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뭐야? 내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저 위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 내부 모델 있습니다. 자, 다음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지 보완된 BIS 비율. 아니죠.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아니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마지막 문단이 있었는데 기본 자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자본이랑 기본 자본도 달라요. 기본 자본이랑 다른 거 다 합친 게 자기 자본이야. 자, 이게 기본 자본이 돼야 되고요. 몇 퍼센트? 6% 돼야 됩니다. 자, 다음 40번. 자, 봅시다. 일단은 얘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느냐? 지금 요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거든.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곱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곱해져서 300억이 된 거야. 위험 가중치는 어디에 매기는 거야? 회사채에 매기는 거야. 물론 국채에도 매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회사채에 반영된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국채는 안 매기고 회사채에만 매겼다 이 말이야. 회사채에 지금 위험 반영률 50%를 매겨서 지금 위험 가중 자산을 300억을 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회사채를 얼마를 낸 거야? 실제로는 600억을 낸 겁니다. 근데 그 계산식 있잖아. 계산식으로 넣을 때는 어떻게 해? 300, 300, 400으로 넣는 거야. 실제로 빌려준 돈은 600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를 우리 바젤 협약 여기 표준 모델 요거 있죠. 표준 모델 8% 이상 돼야 되는 거. 요거를 보자면 지금 위험 가중 자산분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자기 자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 자본 아니야. 바젤 협약 3에서는 기본 자본이거든. 분자가. 근데 여기서는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야? 총 1000억 원에 위에 50, 20, 40, 110억이 되겠다. 그치? 110억 맞죠? 90, 20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분의 1100 그러니까 그래서 11%가 되겠네. 맞죠? 그럼 얘는 일단 8% 이상이지. 맞죠? 그러면 거래할 때 그래도 적당한 신용도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 자 봅시다. 각 은행이 공시한 BIS의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그쵸? 바젤위원회 8% 얘기했잖아. 맞지? 지금 11%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 자 다음. 자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자 BIS의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600억을 빌려준 거니까 20억이면 20%면 얼마야? 120억이네. 맞죠? 회사채가 120억이 되겠지. 맞죠? 봐봐. 얘네 다 분모잖아. 300억이 120억으로 변했어. 그러면 수치 높아져 낮아져? 이거 수치 높아져 낮아져? 분모잖아 얘네. 이 300억을 가중치를 20%로 바꾸면 300억에서 얼마로 바뀌어? 120억으로 바뀝니다. 실제 빌려준 돈은 600이고. 맞죠? 자 가중치가 50이라서 300. 그 다음에 가중치가 20이면 120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네 더하면은 분모가 더 낮아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거 퍼센트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맞죠? 자 그러면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맞는 말이죠. 공시는 11%니까. 자 다음 각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그렇다. 자 요거 40번이랑 41번 다음 시간에 같이 좀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와 보세요. 40번 가지고